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다시 동성로에서 저희가 대구에 뭐 다른 데서도 좀 방송을 하고 싶은데 딱히 장소가 수성못도 저희가 한번 가서 해봤지만 너무 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동성로에서 계속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동성로 저희가 계속 하는 대구백화점 앞쪽 동성로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에 다 같이 김용호 부장까지 함께 KTX를 타고 내려가 대구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강연을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도착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자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내일 강연회에서 자세히 이번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대구 1000명, 경북 1000명, 네, 아주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은 정말 막상 수치로 받아보니 뭐랄까요,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다. 내일 강연회장에서만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그리고 김용호 부장이 준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또 김건모 씨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제가 그 연애 관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연애 관련해서는 김용호 부장이 이제 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이 김건모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연예 뉴스가 아니라 거의 정치 뉴스, 사회 뉴스처럼 돼버려 가지고, 네,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네. 네,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들리죠? 네. 그래서 내일 강연회 때 그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지금 김건모 씨가 굉장히 뭐 좀 약간 다른 착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상으로는 뭐 짧게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첫 뉴스는 이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KT 채용 청탁 의혹이죠.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 이 정도 보통 구형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징역이 이 정도가 되면 무죄가 아니면 2, 3년 나오게 되죠. 무죄가 아니라면 2, 3년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1심에서 과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면 실형이 예상된다. 그러면 만일에 형을 받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는 공천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뭐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누구 뭐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할 때 김성태도 빠짐없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도 역시 스스로 법원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결국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은 지금 검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문재인 지지율이 뭐 한 4, 5%씩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뭔가를 건드린 거죠. 그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여간 어찌됐거나 추세상 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믿기보다는 하여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때, 이번 주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는 결국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검찰 학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뭔가를 건드린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본인
그 뭐 적폐청산할 때는 그렇게 나서더니 본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동원해서 수사하던 사람들을 전부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수사하는 부서를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직권남용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딱 지금 보면은 모든 검찰 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웃긴 게 이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저희 동기인데요.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는 검찰 개편안을 주도를 했는데, 막상 중앙지검장에 오니까 밑에 있는 차장과 차장 4명, 부장검사들 전원이 이 검찰 개편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안을, 자신이 주도한 개편안에 대한 반대안을 법무부에다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 그러니까 차장검사들 전원과 부장검사들 전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중앙지검 간부들이 개편안도 반대하고, 이 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뭐 대폭 축소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폭 축소한다는 건 뭐냐면 검찰은 수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 뭐 많은 사건에서 보시지만 경찰은 거악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거악을 수사하는 데는 뭐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률적으로 미스가 있으면 기소도 안 되고 공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실은 법률 전문가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일단 거악을 수사하려면 단순히 형법, 형사소송법만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그 처벌법령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리가 좀 서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경제범죄가 뭐 단순히, 물론 대표적인 경제범죄는 자본시장법인데요. 자본시장법이지만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법과 민법, 상법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고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뭐, 그래서 지금 경찰은 사실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못 하고 있죠. 경제범죄에 대한 거는 이제 금융감독이,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수사를, 그 사법경찰권을 특별사법경찰권이라 그래서, 사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조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여러 조직들에서 전문 범죄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노동범죄 같은 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경찰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세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 검찰로 넘기죠. 그리고 뭐 대공범죄 이런 거는 이제 국정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이 이런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죠. 그건 그만큼 전문성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건데, 그런 모든 전문 분야들의 경찰권을 다 검찰이 모아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검찰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런 범죄들까지 전부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검찰이 70년 동안 키워온 그런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직접 수사하지 마라, 그걸로 다 날려버리면, 그럼 결국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에요. 결국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라는 것도, 수사를 해봐야 수사 능력이 생기지, 수사를 안 해보면, 수사를 직접 안 해보고 기록만 보면 수사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은 직접 수사는 하지 말고 밑에서 수사해서 가지고 기록 올리면 기록만 검토해라, 이거잖아요.
기록만 검토해서 공소장만 써라. 이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즘 법원도 예전에는 주로 기록만 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두변론 활성화해라. 그리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조서들 이제 검찰 조서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하면 이런 조서들을 서류를 신뢰하지 말고 법정에 직접 증인들도 불러서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직접 판단해라. 이게 지금 법원의 개혁 방향인데 검찰은 오히려 돌아가는 거죠. 서류로 끝내라. 직접 수사하지 마라. 형사부 검사들이 한 달에 한 300건쯤 처리를 합니다. 한 달에 300건쯤 처리를 해요. 300건을 처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5건씩 2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15건씩 공소장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시간에 한 건 쓴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 필요한데 공소장만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을 읽어야 공소장을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뭐 한국자유님 인원고 애들 퇴학당해 대학 못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가세연에서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용석의 직설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심을 검사들이 하는 게 당연하죠. 정권 수사에 대한 방해다. 이건 뭐 국민들도 전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뭐 법무부에선 계속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처럼 법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직제 개편 같은 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그냥 하는 건데 이거는 막상 이제 사건이 터지고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또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검찰 조직이 계속 커져왔던 이유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계속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건데 뭐 대검은 어찌됐건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네. 이 검찰 직제 개편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이제 결국 이걸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은 법무부에서 저렇게 뭐 인사로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또 자기 밑으로 자기 친한 검사들을 쫙 불러들일 거거든요. 참 1차장, 2차장, 3차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전부 이성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여기로 이제 전부 불러들이면 뭐 이성윤은 지금 뭐 검찰국장 하면서 본인이 자기 인사하고 밑에 인사까지 다 안 짜놓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1, 2, 3차장 전부 자기 친한 사람으로 불러들이고 나면 지금 현재 진행됐던 중앙지검에서 진행됐던 수사는 이제 올스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수사가 재개되려면 총선이 중요하다.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되면 바로 특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지금 거론됐던 모든 수사를 다 모아서 특검으로 가게 되면 그 특검이 뭐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떻게 됐건 간에 특검이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 특검으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럼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결국 과반 의석을 야권에 자유우파 세력에 몰아주셔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정부는 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이 총선을 그렇게 판을 짜나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판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과 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어떤 그 결판을 내는 선거 이렇게 판이 몰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상원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상원으로 넘어갔죠.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의결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상원의 탄핵 심판은 약간 재판 형식으로 재판장 역할을 대법원장이 하고 상원 의원들은 이제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원은 100명인데 그런데 그 100명 중에 3분의 2, 67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팽팽한 상황이라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따라서 트럼프는 빨리 차라리 이 심리를 빨리 끝내서 상원에서 빨리 의결을 해서 탄핵안을 부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올 한 해 이제 해야 되는 선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악재를 털어버리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위비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방위비 협상이 지금 6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연말에 방위비를 뭐 9천 한 뭐 600억 700억에서 1조 한 500억 정도 한 800억 900억 정도 늘려줬죠. 한 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올해 이 정도 올려줄 테니 내년에 또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원래는 5년 단위로 협상을 했었는데 1년 단위로 협상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지는 바람에 올해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뭐 5배 인상해라. 이렇게 크게 치고 나왔죠. 물론 미국도 그걸 뭐 5배 인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했다기보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5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번에 좀 많이 올려주면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 한 15% 작년보다는 2배 인상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계획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인상안을 들고 오니까 지금 협상이 뭐 완전히 꼬이고 있죠. 지금 6차 협상안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지 뭐 안 되면 국방 예산 저기 그 미국에서 무기를 뭐 구매하는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가 사실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더 구매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결국 삐걱대고 있긴 하지만 뭐 1월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1월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뭐 작년보다는 대폭 인상하게 되겠지만 뭐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인상폭 이건 아닐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매년 인상하도록 매년 협상하는 거를 요번엔 좀 고쳐서 요번에 조금 올려주더라도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매년 이걸 협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큰 미스 중에 하나죠. 2018년에 조금밖에 안 올려줬다 이 말을 하려고 연단위 협상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건데 네, 연초에 지금 신년사에서 뭐 문재인은 지금 북한에 지금 완전히 뭐 약점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김정은이 계속 뭐 저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삶은 소대가리 어쩌고 하니까 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거 그걸 다 빼고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관광밖에 없으니까 관광이라도 재개하겠다. 금강산 관광이든 뭐든 개별 관광의 형태로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미국에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지금 그거는 한미일 외교장관의 회의에서도 강경화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본과 미국이 똑같은 우려를 했죠. 이건 정말 북한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제재를 완화해 준다라는 식의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고 지금 제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괜히 관광 같은 방식으로 벌크 캐시 그러니까 상당량의 현금을 지급해서 지금 제재가 잘 작용하고 있는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백악관에서도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라. 이런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해리스는 굉장히 사실 대사가 얘기하기에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할 정도로 센 발언을 한 거죠. 개별 관광 안 된다. 네. 오히려 워킹 그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고, 북한은 뭐 금강산 철거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해놨다는데. 하여간 문재인은 자나깨나 북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저렇게 제동을 안 걸었으면 벌써 무슨 일을 해도 했죠. 무슨 일을 해도 했어요. 그런데 못하니까, 미국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뭐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욕먹고 있어서. 근데 사실 뭐 무슨 큰 약속을 했나요? 문재인이? 무슨 큰 약점이 잡혀있지 않다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건 분명히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문제만은 문재인의 퇴임 이후에 정말 좀 깊숙이 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과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일방적으로 단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이 저렇게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못하는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허허껄껄만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우 저 사람 좋고 뭐 참을성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지나면 무슨 큰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뭐 빚을 졌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상하 관계거나, 보통 뭐 재벌 회장 밑에 있는 일하는 뭐 직원들, 그런 재벌 회장들이 뭐 머슴 부리듯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행태는 거의 문재인이 김정은의 머슴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욕설을 들으면서도 허허껄껄하는 수준이거든요. 과연 머슴 관계인 건지, 아니면 채무 관계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엄청난 약점을 잡혀서인지, 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문재인 퇴임 이후에 밝혀야 할 거다. 문재인은 뭐 자기는 퇴임 이후에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존종균윤님, 성전한 군인, 네. 임태훈이 벌써 뭐 나와서 드립치고 있죠. 소송하겠다 어쩐다 하면서. 네. 켈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게 문재인 지지율이 한 5% 떨어진 거하고, 물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일 가장 믿을 수 없다는 리얼미터에서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문재인 지지율은 뚝 떨어지고 한국당 지지율은 또 오르고, 또 세보수당 지지율이 5%가 넘는, 갤럽에서는 3% 가까이 나왔는데 3% 초반대가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했던 리얼미터에서는 5%가 넘는 결과가 나와서, 네, 한국당과 세보수당을 합치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결과에 굉장히 지금 우파 전체가 지금 뭐랄까요, 좀 고무됐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이 통합 논의는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죠. 특히나 유승민이 뭐 3원칙만 지키면 뭐 다 하겠다 그러더니만 계속 새로운 조건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과연 유승민이 지금 통합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우려를 세보수당 내에서도 계속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승민, 이준석 빼놓고 나머지 7명 의원들은 다 돌아오는 거 아니냐, 유승민, 이준석만 남고 나머지 의원들 다 돌아오는 방식으로 통합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고 유승민은 불출마하고, 그게 진정한 통합이다. 네. 김용우님,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죠. 엿장수 맙대로 잊혀져요. 또라이네. 네.
근데 잊혀지고 싶대요.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을 수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통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승민과 이 혁통위의 지금 위원장인 박형준의 근본적인 불신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혁통위는 뭔가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막 무슨 2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점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이 90일 앞에 있는데 90일 앞인데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공천이죠. 결국 공천이고 어떻게 하면 새 인물들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거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울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계속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된다. 그러나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유승민하고 박형준이 싸우는 바람에. 사실은 실권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는데, 사실 이 통합 논의를 지켜보고 공천관리를 하고 띄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통합될지 모르고 지금 사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면 공천이라는 게 기본적인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반발하는 재판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와가지고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천과 관련한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계획은 12월 15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월 15일, 1월 17일인데 이제 겨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주나 돼야 발표가 될 테고, 그럼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주고 첫 회의하고 이게 설이 껴가지고 설 지나고 아마 첫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첫 회의 해가지고 처음에 한 주일 동안은 이제 상견례도 하고 룰을 정해요. 룰을 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고는 2월 초도 아니고 거의 2월 한 6, 7일 돼야지 이제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후보 신청 받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후보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 다 받으면 이제 거르거든요. 최소한 여론조사를 후보 1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10명 놓고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서너 명, 많아야 5명 이 정도 안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줄이는 작업, 그리고 면접도 해야 되고, 지역구가 253개나 되기 때문에 253개 지역에 있는 후보들 면접은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면접을 하고 나서 잘라야지, 면접도 안 하고 자르면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 내는 돈 아깝다 해가지고 또 막 소송 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53개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5명 나온다라고 했을 때 1000명 넘는 사람을 면접을 해야 되는데, 1000명 넘는 사람 면접을 1분씩만 한다고 쳐도 1000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분만 합니까? 5분은 해야지. 5분만 해도 5000분. 5000분이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0분으로 따져도 100시간 가까이 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면접을 해도 열흘이 넘게 걸린다는 건데. 오알리니님 감사합니다. 제이슨본님, 곱게 잊혀질 수가 없겠죠. 우리 삶은 소대가리님. 본인은 얼마나 지금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해놓은 게 있는데. 서빛빛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당장 총선만 끝나면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서 특검을 띄워야 된다. 특검을 띄워서 지금 이 지지부진했던 이 수사들 전부 모아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네. 네, 이 프린터가 자꾸 삑삑거려서 잠깐 프린터에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네, 혼자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요.
네, 문갑식 기자, 김영호, 김무성 절친, 사탄파의 입김이 작용한다다다. 이거 문갑식 기자가 저 그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 간의 친분을 잘 몰라서 지금 이런 기사를 내신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닙니다. 김영호 의장과 김무성은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기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사이가 안 좋다. 이유가 뭐냐? 그 김영호 의장의 지역구에 김무성이 와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구 영도구인데 거기 와서 출마할 때 김무성이 김영호 의장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하는 바람에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김영호와 김무성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삑삑거리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신경이 쓰이셨나 보네요. 네. 지금 이 정권은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값 때문에 총선 진다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뭔가 센 발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8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요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 뚜드려 맞고 여기가 또 튀어나오면 두드려 맞고 지금 갭 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핑계 아래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겠다. 지금 이런 대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뭐 요거 튀어나오면 여기 두드려 맞고 요거 튀어나오면 여기 두드려 맞고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이거 앞선 그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노영민이 분명히 한 달 전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한 채 남기고 팔아라. 근데 지금 요 한 채 남기고 팔아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11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2명만 여기 응했고 그 매각한다는 거에 응한 거죠. 나머지 9명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응답 내지는 매각 불이행. 아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안 파는데 국민들한테 팔으라 그러면 누가 집을 내놔요. 아니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인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만일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이 먹혀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팔죠. 집값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정책을 거기서 맨날 만드는데,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을 맨날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알면 이번에 정말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제일 먼저 팔죠. 응? 지금이 꼭지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팔겠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저걸 안 팔고 있다? 그건 집을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메이본 케인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내로남불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히게 파는 걸 보여준 사람 있잖아요. 흑석 김우겸 선생. 단 1년 3개월 만에 25억짜리 주고 산 걸 35억에 팔아 제낀, 정말 25억도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10억만 자기 돈이고 15억을 대출 받아서 15억을 가지고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15억도 자기 돈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10억만 자기 돈이고 5억은 또 개인한테서 꿨다는데 이게 개인한테서 어떻게 5억을 꿨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은행에서 10억을 꾸고 해가지고 자기 돈 10억 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10억을 남기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딱 팔자마자 분양가 상한제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전형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 통해서 들은 거죠. 내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팔죠. 켈리장님, 네, 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윈디티님. 아, 제가 이거 하면서 잠옷 바지 보였나 보죠? 네, 위에는 옷을 매일매일 셔츠만 입는 걸로 하고 있어서 편하게 하지만 바지까지는 네, 네, 네 오알리니님 감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강남 집값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남에 대해서 규제를 집중하니까 규제에 조금 빠져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지금 확 뛰었습니다. 수원 8달이 지금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분당에서 호매실까지 수원까지의 뭐 신분당선이 예비 타당성 면제 때문에 확정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원인이 지금 굉장히 핫하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 기흥, 수지도 오른다. 네. 잠실 주공이 뭐 2억 원 떨어졌다. 저거는 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급매물이. 네. 급매물 정도가 잠깐 나오는 거지. 사실 지금 뭐 이 규제가 너무 세서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최수미님 국회의원 하시던 때부터 열렬한 팬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역 미술관 청와대 물 안 좋아졌네. 네. 아니 그러고 사실 이제 이 경제는 심리란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부동산 심리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투기 이런 걸 떠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동산 집이 다른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거나 주식을 하거나 뭐 채권이거나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부동산이 더 안전하면서 더 수익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이 거주 목적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이건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30% 수준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50% 수준이다. 뭐 얘기가 많지만 어찌 됐거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뭐 집값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만일에 지금 집값의 반으로 떨어졌다?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80%의 자산이 반으로 떨어져서 40%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망하는 거고 그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청와대에 앉아서 계속 말씀드리면 김상조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이 경제정책을 이리 바꿔봤다 저리 바꿔봤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회장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경제학 교수들이라고 해서 경제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안다. 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잘 알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이런 어떤 뭐 지표 이런 것들도 보지만 현실 실물 경제 뭐 택시를 타본다든지 뭐 시장에 가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하죠. 역대 부총리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뭐 하는 총재들이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학 교수들은 사실은 뭐 실물 경제보다는 늘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장기 불황,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런 상황에 지금 초입이 아니라 이미 이제 초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지금 계속 노령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잘못했냐면 20년 그 잃어버린 20년 초창기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재정을 때려 부었죠. 20년 동안 때려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정부 부채. GDP의 2배가 넘는 정부 부채가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GDP 한 40% 수준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고민정이 무식하게 지금 뭐 더 갖다 써도 된다, 뭐 풀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실 재정 정책이 뭐 중요하죠. 그러나 재정 정책을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사실 이제 정부 재정 정책이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에다가 재정을 들어부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 걷어서 나눠주기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돈 걷어서 세금 가지고 그 저소득층에다 나눠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표를 사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써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돈들, 그 모인 돈들은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정책 효과는 없고 국가 채무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지금 이 경제학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 집행자로 나섰다. 이걸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이 경제 모르는 거는 뭐 지금 이젠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가 돼버렸죠.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너무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경제 장관 회의 같은 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경제가 사실 왜 어렵냐? 어떤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지표 하나만도, 지표들에 대해서 그 지표가 뭔지만 몰라도 얘기 전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보고를 하고 하면 그 보고서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알아듣는 북한 뭐 외교 뭐 아니면 검찰 개혁 이런 것만 드립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모르면 뭐 어떻게 대통령이 다 알아요. 대통령 중에서 경제 아는 대통령이 뭐 역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정말 잘 알고 정책을 잘 할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경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데려다 놓는 거죠. 김상조 얘기 들어보시면 쉬워요. 아주 경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김상조 같은 사람들 말 들으면. 왜냐하면 심플하거든요. 모든 경제 해결은 재벌 때려잡기. 재벌만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재벌 때려잡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 정책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말이 경제학과 교수지 뭐 논문 하나 제대로 쓴 적이 없고 그냥 장하성 쫓아다니면서 재벌 때려잡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정책실장으로 앉혀놨죠. 홍남기 같이 뭐 소신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경제관료, 정말 삼류 경제관료. 사실은 예전 정권 같으면 홍남기 같은 사람은 경제부총리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유독 전 정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쓰는 게 이 정권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 사회에서 소외되는 거는 그건 능력이 없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권이랑 친해가지고 발탁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 오히려 능력이 20년, 30년 동안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매년 인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다면 인사, 뭐 여러 가지 인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관료 사회의 그 어떤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나름 정확한 거예요. 능력에 대해 있어서는, 능력이나 성과에 있어서는. 그런데 능력이나 성과가 입증된 인류 1위를 데려다 쓴 게 아니라 성과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소외됐다는 이유로 3류 4류를 데려다가 정책을 시키니 이게 되겠습니까?
김상조는 단순히 사류가 아니라 그냥 꼴찌다. 예. 오류가 있는 사류가 아니고요. 김상조는 그냥 이를테면 너무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식하다. 사실 정책실장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이거는 뭘 아느냐? 네가 김상조에 대해서 뭘 아느냐? 제가 김상조하고 5년간 일을 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라서 비록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김상조는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경제학에 대해서 또 전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머지는 막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정책실장이라고 앉아 있으니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으로 앉아 있으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말도 더럽게 못해. 설명도 더럽게 못합니다. 뭘 아는 게 없어서. 네, 저희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정말 여러분께 충격을 던져줄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총선 이야기, 그리고 설 연휴 다음 주에 이제 있죠. 설 연휴에 정말 가족분들을 귀를 휘어잡을 그런 어떤 얘기들로 광야내를 꽉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도 물론 진행하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로 채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루 남았다. 네. 물론 내일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되지만 저희가 전화를 오늘 밤에도 계속 받을 예정이니까 오늘 내일 오전까지 계속 전화를 받을 테니까 문의를 주시면 티켓을 구하실 수 있다. 지금 막판에 지금 굉장히 피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이 막판에 굉장히 지금 이 강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대구 동성로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고 내일 강연회에서 찾아뵙겠다. 그리고 내일도 강연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매주 주말은 김세희 대표 혼자 했었는데 내일 저녁은 김용호 부장과 변희재 대표 다 같이 하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연회 아주 알찬 얘기들, 그리고 이번 총선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강연회에서 독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연회 마지막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티켓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곧 서울역으로 가서 대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